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시작된 유세에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 큰소리쳤던 트럼프 대통령. 실제 유세장에 모인 찐 트럼프 지지자는 6,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1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니 3분의 1 정도만 채웠던 셈이죠. 저조한 흥행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데요. 거리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언론 그리고 민주당을 탓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나 또 트럼프의 대응에 대한 비판 등이 모두 원망스러웠는지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거라며 검사하는 속도를 늦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유세를 준비했던 트럼프 대통령 캠프 인원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자서전이 법원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으면서 현지 시간 23일부터 출판이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을 사달라고 간청했다는 폭로로 국가적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당초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던 정부는 대학과 학생들 간의 문제라면서 간접 지원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법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건 역시 당사자인 대학생들이겠죠.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주에는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또 현재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의 전다현 공동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지금 이제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여기 속해 있나요? 일단 저희 33개 네. 대학 총학생회가 네. 속해 있습니다. 아, 33개 총학생회.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학생 수, 여기에 속해 있는 학생 수는 뭐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네요. 총학생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다 상이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세종시 교육부에서 서울 국회 앞까지 150km 도보 행진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거리 투쟁까지 나서게 된 이유, 뭐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인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서자라고 결심을 한 게 언제였고 또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전대내 차원에서 네.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등록금 반환 그리고 학생 요구안 실현,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지만 네. 1학기가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대학생을 위한 대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거리를 나서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그 세종에 있는 교육부에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까지 5박 6일 동안 네. 행진을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 입장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등록금 반환 문제 관련해서 직접 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좀 굉장히 유감이라고 전하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대학생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제야 좀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내놓은 답변이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대학과 학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학생 대책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공립이라면 모르지만 사립 같은 경우를 이제 정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은 재난 상황으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국민들한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지금 대학과 학생들의 관계를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개인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공교육을 받는 사람들로서 지금의 재난 상황을 대학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상황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 뭐 특별 장학금이라든지 2학기 등록금을 덜 걷는 방식,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대학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 근데 이거는 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정부에서 이번에 이야기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모든 대학이 받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제 뭐 특별 장학금 등으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장학금의 형태로 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특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대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우선은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의 명목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특별 장학금이 지급된 뭐 소수의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소액이거나 또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명목을 덮는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등록금 면제 같은 경우는 특별 장학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논의라고는 생각하지만, 우선 학생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학기이지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 요구와는 사실은 좀 떨어진 이야기다. 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재정이 뭐 온라인 강의 전환을 하는데 그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갖추는데도 돈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 학생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이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뭐 등록금 부분에서도 사실 대학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요? 우선 재정이 어느 정도 든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사태가 커지면서 감염병 대책 등으로 인해서 대학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학들에서 쌓아오던 적립금이 많은 상황이고, 그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것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비 같이 명백하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존재하고요.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 재정 상황 같은 게? 그죠. 재정 상황은 네.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지,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전부 다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반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뭐 학생들 사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대 학생회 네트워크 차원에서 약 2만 명 정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일단 납부한 등록금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된다가 54.3%, 그리고 반액 반환을 해야 된다가 55%, 20에서 30% 반환을 해야 된다가 28.4% 정도입니다. 그 납부한 등록금에 비례해서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정확히? 이게 계열별로 등록금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를 비례를 해서 낸 등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대체로? 네, 그게 20에서 20에서 30%가 30. 가장 많이, 네, 20에서 30%가 가장 많았다, 그게. 네. 그렇군요. 뭐 전액을 다 요구하는 거는 아니네요, 학생들이 일단. 네, 그렇죠. 네. 자, 집단 소송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건가요? 학교인가요? 정부인가요?
네, 우선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네. 소송인단이 소속한 각 대학과 그리고 교육부를 동시에 네. 소송을 대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대학. 그렇군요. 몇 명이나 모였어요, 지금? 지금 현재 2,400명 정도입니다. 2,400명.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가 잦아들 것 같았는데 또 재발하고 뭐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기재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2학기도 사실 불투명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만약에 2학기까지 지금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한다면은 그때도 또 이렇게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건지 뭐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2학기에 대한 대책을 네. 대학과 정부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학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전대내 차원에서는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학기 때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냥 뭐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은 대학 측에서도 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다현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공동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으로 9천억 원, 그리고 대학이 9천억 원 이렇게 각각 부담을 해서 1조 8천억 원을 마련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 원, 그리고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 원을 지원하자라는 입장인데요.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네, 바로 전에 우리가 전대넷 공동의장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좀 들으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한 2주 전에 전대넷 그 관련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정말 답답해하고 이 문제를 정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노들을 저한테 표출했습니다. 더군다나 벌써 15일 내지 20일간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지방에서는 5박 6일 동안 150km를 행진해서 교육부까지 와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네. 정부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우리 대학생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않도록 시급하게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을 제가 잠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부 학교가 그러니까 반반씩 사실은 있어요. 네네. 대학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어떤 방향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정의당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이버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들은 게 전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반환을 할지, 또 반환의 규모는 얼마를 해야 될지, 또 누가 반환을 해야 할지 이에 대한 이제 얘기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반환 규모는 대학 등록금에서 사이버대, 방송대 수준의 등록금을 제외한 금액, 그리고 그 중에 절반입니다. 여기서 절반으로 낮춘 이유는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사이버대와 다르게 시설비나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고려한 금액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대략 1조 8천억 정도가 산출이 되고 학생 1인당 반환 받는 금액은 국립대는 평균 80만 원 선, 사립대는 110만 원 선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랬을 때 이제 반환은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등록금을 징수하고 집행한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환 주체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대학이 1조 9천억 원을 다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일부를 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은 정부와 대학이 5대5로 매칭해서 환불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대학 재정이나 또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력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실제적으로 충분히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을 낸 만큼 비율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장학금 형태이든 2학기 등록금 감면 형태든 직접 지급이든 원칙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등록금을 낸 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일단 2학기 등록금을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던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직접 지원 형태가 네.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정의당도 현재 저희 마련한 안에는 지금 즉시 직접 지원의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당이나 다른 부분의 의견에 있어서 네. 장학금이나 또는 감면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어쨌든 정부와 대학이 우선적으로는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나면 방식과 관련된 것은 조금 유연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직접 지원이지만은 다른 정당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다른 네네. 정당들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통합당 그리고 민주당하고는? 통합당의 경우에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들을 대학들이 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입법을 통해서 등록금 반환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입법 발의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도 2천억 원 정도의 추경을 세워서 대학생들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여기 발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통합당 의원님들, 그다음 열린민주당 의원님들, 또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함께 발의를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공감대를 모든 정당이 이루고 있고 액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민주당이 2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했다는데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금을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좀 직접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아마 세금으로 된 건데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게 옳은 것이냐.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지원이든 간접 지원이든 정부 예산 투여 없이 과연 대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해 줄 방안이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는 공감하면서 예산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냥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냐? 네.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정부나 여당이 네네. 이 정부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고등교육에 대한 향후에 있을 확대 요구를 사전에 막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이 반값 등록금이었고 민주당의 총선 공약도 고등교육 예산 OECD 평균만큼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정부 여당의 정책 목표와도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는데 왜 이거를 재정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저희들은 오히려 의구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요. 대학들이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 1조 한 8, 9천억 원 중에서 절반을 대학이 부담을 해줄 것을 지금 이제 계획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 이야기를 하신 건데 대학이 절반도 부담을 할 수 없다.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학이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대학 자체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지금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법으로도 고등교육법 규칙상으로 놓고 보면 학교장이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법적으로도 환불이 가능한데 계속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들이 반환 의지 없이 학생들에게만 오히려 다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대학이 당연히 환불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들은 환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사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지불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반환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대학이 이런 상황에서 환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민생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끝까지 재정적인 이유로 못하겠다 하면은 이 강제성을 가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강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 법적 근거가? 강제성은 아닌 거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책임 있게 환불에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실은 이제 대학에게만 지금 어떤 의미로 놓고 보면 정부 지원 없이 대학이 2학기 등록금이든 또는 1학기에 일부 반환을 하며 거기에 매칭해서 2학기 때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세금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왜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학도 책임 있게 나서게 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칭 비율이나 그다음에 금액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픽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유세를 네. 석 달 만에 재개를 했어요.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네네. 곳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근데 참석자 수가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트럼프 대통령 유세다 뭐 이러면 네. 막 바글바글하고 네, 막 꽉 차고 그러잖아요.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20일에 이제 털사시 BOK 센터에서 열렸는데 6,200명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소방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좌석이 19,000석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한 텅 빈 채로 진행이 됐고 2층은 정말 거의 드문드문 맞아요. 안 뜨문뜨문 찼잖아요. 앉아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미국 언론이 어림잡아 3분의 2가 채워졌다. 흥행 실패다라고 했는데 반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3분의 1도 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흥행 그러니까요. 참패다 이런 분석이 네. 다시 나오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야외 행사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못 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앞서서 100만 명이나 참가 신청했다고 굉장히 자랑했잖아요. 맞아요. 꽉 네. 채울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6,200명, 10,000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굴욕을 당했다. 세력을 과시해서 굉장히 화났대요. 네, 분노를 표시했고.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거기가 저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봤더니 네. 의자가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네. 공화당 색깔이 빨간색이고. 빨간색이고. 근데 왠지 파란색으로 확 다 이렇게 보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거 전조가 안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거 캠프에 대해서 질책이 네. 굉장히 많이 내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입장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그건 아니었다 또 이런 부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중국의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청소년들 K-팝 팬들이 수십만 장에 달하는 표를 예약했는데 안 나타났다. 이런 작전을 폈는데 이게 주요했다.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케이팝이 왜 나오나요 거기서? 지금 K-팝 팬덤이 미국 정치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는데 8일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네네. 하니까 이제 K-팝 팬들이 대거 엉뚱한 영상을 올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최애 멤버 정말요? 뭐 이런 거 올리고 지난달 31일에 댈러스 경찰이 불법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네네.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대거 이제 K-팝 팬들이 올리면서 그 영상을 다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시위, 인종차별 시위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이걸로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 캠프가 이 탈사 유세장 무료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예약하세요 이런 공지를 띄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팝 팬들이 빨리 예약해라 이걸 이제 퍼다 나르면서 신청을 독려했고 근데 이제 노쇼를 벌인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의 노쇼 캠페인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제 자기 또 SNS에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케이팝 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평가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재선에 적신호인 건 분명하긴 하다.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연임 전망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케이팝 팬들이 대단하군요. 지금 그렇죠. 저희 여기 유튜브에도 네. 아마도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긴 한데 BTS 팬분들이 찾아오셔갖고 네. 문자를 남기고 있는데 여기가 네네. 맞냐고 해서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헌안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네. 자 이게 통과가 되면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푸틴 대통령이 밝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네, 21일에 러시아 국영TV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재출마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헌법이 개정되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더 있으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말해서 이건 사실상 출마한다는 얘기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 헌법 개정을 하나라고 이제 또 물어봤더니 헌법 개정이 없으면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2년쯤 뒤에는 지금 잠재 후계자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각종 기관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지 후계자를 찾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 방지,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위해서 내가 5번째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라는 점을 은근하게 암시를 했다고 해요. 이런 빅픽처가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련된 헌법이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아주 극심한 정치 혼란에 빠져있던 1993년에 채택됐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헌법을 다시 바꿀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아니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왜 바꿔요? 그러니까요.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대통령이었다가 잠시 물러났다가 2012년에 지금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서 6년 임기로 늘려서 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이번 개헌을 통해서 2036년까지 더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 84세까지 집권을 할 수가 있게 근데 돼요. 재밌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헌법 개정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2년쯤 후에 여러 수준의 권력기관에서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한 대신 후계자를 찾으려고 눈을 돌린다. 네. 후계자를 찾으려고 눈을 돌리는 건 유권자가 돌려야지 왜 여러 정부기관에서 돌리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걸로 지금 그렇죠.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달 1일에 이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에요. 요새 인기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듣긴 했어요. 예전에 네. 막 80%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 기본 낮아야 80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나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연금 개편안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일면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19도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계산이라고 합니다. 역시 빅픽처.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이 상당히 어렵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러시아가 2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 됐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19일 기점으로 브라질의 확진자가 미국에 이어서 2번째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좀 2위로 지금 올라섰는데 지금 108만 5,038명까지 많아졌어요. 그 이후에 사망자도 지금 5만 61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더 자체 있을 집계를 거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확진자는 2천여 명이 더 많고 사망자는 한 40여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 브라질 정부가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수나르 대통령이 전혀 네.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약간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면서 맞아요. 코로나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 장남도 계속해서 스캔들에 연루돼 있고 지금 굉장히 얘기가 좀 안 좋고 보건부 장관도 왜 자꾸 해임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불안하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시위도 많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7일부터 주말마다 네. 물러가라, 퇴진해라, 뭐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꽤 있거든요. 아, 호불호가 그러니까 있군요. 서로의 맞불 시위가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를 또 좋아하잖아요, 브라질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멈춰져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개를 이제 지금 서두르고 이 와중에? 있는데 문제는 프로축구 클럽에서 양성 반응자가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구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게 과연 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불안감이 조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보건부는 축구가 국민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그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글쎄 뭐 아무래도 이제 축구라는 것이 브라질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네네. 운동 종목임에는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지만 네네. 지금같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 굳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축구를 재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그 네. 부분은 좀 의심이 가네요.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기 훗날 3인방 함께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당청 지지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사실 좀 일이 많았잖아요. 북한 네. 관련해 갖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 북한 이슈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청 지지율 좀 영향 받았나요? 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네.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확용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긍정평가 53.4%, 부정평가 41.8%, 긍정은 4.8%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은 역시 동률 4.8%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4.15 총선 이제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아하.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랑 비교하면 대략 한 10%포인트가량 지금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하면 떨어진 건데 네. 한국 갤럽 조사도 비슷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는 그보다 조금 더 고점과 비교하면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16%포인트까지 빠진 건데 아무튼 총선 이전 4월 네. 첫째 주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대략 5대4 정도의 이제 긍부정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가 그렇죠.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것 때문에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수리했고 또 지난주 후반에는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네. 압력 이런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 상승 요인이 더 높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떤가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동반 하락했는데요. 네. 40.6%로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상승한 29.1%를 기록했고요.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 모두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네. 열린민주당 4.5%, 정의당 4.4%였고요. 국민의당은 0.3%포인트 오른 3.9%였고 무당층이 2.8%포인트 오른 14.6%로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총선 전으로 총선 이후에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조금씩 빠지면서 더군다나 북한발 이 네. 임팩트가 조금 있으면서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평가신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버틸 수 있는 선을 넘은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그동안 뭐 말폭탄을 통해서 남북 긴장 관계가 조성됐던 것은 뭐 잘 안 풀렸으니까. 네. 또 여기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론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네. 이 여론의 변화가 없었던 것도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이 네. 결렬되고 난 이후에 그다지 뚜렷한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북 평화, 남북 이건 평화의 상징이죠. 이 판문점 선언을 판문점. 통해서. 네. 그런데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도층도 이탈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접경지로부터 가깝기 네네네.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았고 또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가정주부층은 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불안이 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까지 간다면 저는 2차적
음. 2차로 지지율에 큰 타격도 예상이 되는데 네. 과연 그렇게까지 북한이 갈 것이냐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이 얻을 이득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글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만 만약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뭐 지금 서해안에 포문 하나를 열어놓은 것은 KBS에서는 뭐 네. 보도 기사를 보면 포착이 됐다고도 해요. 지금 관련되는 보도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SBS 보도에는 지금 뭐 GP 네네. 이쪽에서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또 확성기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군사적 도발이 만약 있다 그러면 더 타격을 더 받을까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 타격을 받을 왜냐하면 수밖에 없다. 중도층도 지금은 네. 대통령에 대한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긍부정이 팽팽하지만 네. 군사적 도발까지 가게 되면 이게 부정평가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사실은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전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존 볼튼 네. 이 사람의 책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미 벌써 몇 군데 뿌려진 것 같더라고요. 뭐 언론용인지 모르겠지만은. 해적판 이야기가 나오죠. 네, 해석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 언론에도 어제 그리고 오늘 뭐 여기 이런 내용이 담겼더라. 뭐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하노이 회담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영향을 미칠까 저는 궁금한데요. 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방금 얘기 나눈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 비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엇을 수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존 볼턴 회고록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제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보냐 보수냐 또는 이제 안보를 중시하냐 그렇지 않냐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어쨌든 뭐 북한과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들로 인해서 불안감들은 적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면 부정평가를 이제 줄여주는 것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계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어쨌든 진위 관계를 떠나 가지고 논란이 될 것이란 말이죠. 이전에 있었던 정책들이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사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고 야당이라든가 한쪽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지 철회, 긍정 평가의 철회의 근거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러면 뭐 내가 잘 못한다고 평가를 할래.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지를 표출할래.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도 논란이 커지게 되면 다소간 추가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책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또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국가보안국장인 야치 쇼타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속지 말라. 이게 우리 북한 이슈가 또 등장하면 이 내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또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한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존 볼턴의 이야기를 뭐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회고록이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이 서술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향은 주되 저는 극히 부분적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다양하게 들어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도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하는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썩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르게 읽힐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사람은 보고 싶은 네. 것만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 여론조사 많이 해보면 항상 네. 그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자체로는 저는 뭐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고 네. 얘기하기는 이른데 다만 이제 그 사안으로 인해서 논란이 국내 됐다. 정치에서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위 관계가 어땠냐, 그것이 이제 지금 전환 대북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이제 쟁점화되기 때문에 쟁점화되기 그걸로 때문에? 인해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일단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재선 가도에 이제 아무튼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포털에서 이제 많이 읽은 뉴스 상위권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회담에 있어서 두 정상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4번 정도 설득해서 그 자리에 같이 판문점에 이제 임했다 이런 판문점 회동 당시에. 네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비판적으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또 노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정표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직격탄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뭐 많이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외교적인 사안을 이제 각국의 정상들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 좀 비화들 뭐 네. 뒷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묘사보다는 부정적인 묘사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금 뭐 정용 안보실장도 왜곡된 것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볼턴의 경우에는 대북 강경파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뭐 이달 초부터가 되겠죠. 상당히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강경하게 나오는 건 정작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동영상이 나오거나 김여정 부부장의 영상 발언과 관련된 영상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북한의 도발도 될 수 있고 군사적 도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영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기에 매우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저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통일부 장관, 새로운 통일부 장관 하마평이 많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사임을 했고 또 사표 수리가 됐고요. 지금 뭐 이인영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이 거명이 되고 있어요. 뭐 관료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중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인영 전 원내대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두 분 다 전대협의장 출신이고 뭐 대충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분 이 두 분 말고 또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좋은 선택이다. 네, 정치인을 선택한다는 것이. 일단은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네. 이제 이른바 586 정치인들만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점. 네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전 같으면 어떤 관료 출신이라든가 학자 출신도 함께 거론이 될 텐데 이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586 정치인들이 어쨌든 이제 주류로 이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또는 친러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방금 거론하신 이제 그런 인물들 북한과 화해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이전에 보면은 이런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 통일부가 여러 가지 제약이 큰 상황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인데 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하는데 또 내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정치인 장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네.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론들이 있어서 혹자는 이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정말 이제 남북 관계에 어쨌든 경험과 연륜이 있는 인물들로 좀 이 위기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일각의 시각들도 제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인선을 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을 보면은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북 정책, 뭐 이분들을 통한 그런 시그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실 이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장면이 조금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네. 강경책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유화책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조사했을 때 강경책, 유화책 모두 증가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아직은 이제 화해 무드의 불씨는 남아 있다. 그래도 많이 지금 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불씨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 뭐 유엔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한미 워킹 그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도 일견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한 열에 한 3명 정도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586 세대에 이제 북한이 좀 그 반길 만한 좀 대화가 될 만한 분들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남북 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풀리지 않으면 사실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은 보수 성향도 있으면서 좀 학자 내지 아니면 좀 관록이 있는 뭐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꼬여 있는 것이 뭐 대한민국이 특별히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의 경우에는 제재 완화를 원하는데 지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도 계시지만은 이 유화책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시도도 했겠죠.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유엔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큰데 그렇게 본다면 지지층들이 일단 중요하죠. 대북 정책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지층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화책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586 세대가 세대 중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 결정되면 이 상징성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해서 견인해 갈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북한에서도 북한의 태도가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대세를 변화시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김준박 박사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은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더 중요하다. 그럼 다른 인사들이 뭔가 문제 해결을 가질 수 있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우리만으로는 안 될 거라는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이인영 의원이나 또는 우상호 의원이나 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좀 더 그래도 상징적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지도층을 결속하고 끌고 가기에는 이런 분들이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목표를 위기 네. 국면을 관리하는 것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 국면을 적극적으로 교착 상황을 돌파할 것인데 방점을 줄 것인지에 따라서 적극적인 정치인을 쓸 것인지 이전에 네. 경험 있던 사람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맨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니, 1시간 더 늘리자니까요. 1시간 더 늘리자고요. 자, 이것만 그럼 짧게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정말 짧게. 자, 지금 이제 원구성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 가져가라고 통합당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러면 다 가져갈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여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민주당 이제 집토끼 지지층에서는 13개 상임위 다 가져가자 이런 네네.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걸 8개를 막상 다 가져갔을 때 책임을 이제 다져야 되고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결 위원장이라든지 일부 상임위는 미래통합당에 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원내로 다시 이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다 주고 네. 전면전으로 가자. 책임은 다 민주당이 이른바 독박을 쓰게 하자 이런 네네. 취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아직까지는 이번 주 이제 한 중반 후반까지 가봐야 뭔가 이제 물길이 잡힐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팽팽한 그 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협상을 위한 일종의 정말 줄 것 같던데요, 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선뜻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럼 우리가 다 가져갈게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다 가져가겠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게 박주민 최고위원도 네. 절망 우리가 다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법사위원장 등 주요한 또 자리를 확보하고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기 그렇죠. 이제 위한 아무래도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뭐 뭐랄까 밀당 그걸 전략 중에 하나긴 했지만 뭐 물리적으로 또 국회법 네. 규정상은 가져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그건 앞으로의 협치나 포용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네네. 이제 중도층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영남 지역이 고립화가 되면 이 지역의 또 경쟁력을 살려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절충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쉽게 절충은 안 될 것이다. 쉽게 다만, 절충은 안 될 것이다. 네, 이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네. 좀 더
열린 자세로 사실 이제는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겠죠. 네. 시간은 다만 걸릴 것이다. 이제 3차 추경안을 어쨌든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간절하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1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으로 민주당으로 네. 다 임명을 하고요. 선출을 하고 추경안을 처리한 이후에 한 7개 정도를 다시 사퇴를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이제 통합당 의원으로 대체하는 이제 이런 안까지 아마 내부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3차 추경안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써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제3의 방안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3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예전에 뭐 밀당 전략에서는 뭐 짧게만 하지만 말씀드리면은 10초. 3차 추경 예산을 그렇게 너무 여당이 또 주도를 해버리면 이것도 의사 일정을 앞으로 이제 불투명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겠죠. 그렇군요. 너무 다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의 역풍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5.4도까지 오르면서 1958년 이래 6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내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니 크라비츠 노래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기배라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